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10만 달러보다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90K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8%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알트들도 제법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시장 상황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상승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요. 지금 43일 이평선 위로 10일 이평선이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4월 18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43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은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단기 이평선이거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중에 거래일이 5일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처럼 2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을 적용하면 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의 기술적 분석, 커뮤니티나 아니면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43일과 10일 이평선을 가지고 이제 추세를 진단하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줬다. 저점을 찍었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쭉 하면서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월요일에는 이 200일 이평선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200일 이평선을 맞고 조정을 조금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120일 이평선에 딱 맞아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좀 기술적 분석을 해도요, 지금 상황은 좀 말이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요일은요, 나스닥이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3%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작년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작년에는 미국 현물 ETF가 승인됐어요. 근데 이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을 이끈 이벤트가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 의미 있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 제도권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관들이 생각할 때 공식적으로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나스닥과 AI 관련 기술주들이 폭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자산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원래 디지털 금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작년에 있죠.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 금이 아니라 나스닥 과 함께 급락을 한 거예요.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니 나스닥보다 더 크게 빠지고, 또 반등할 때는 더 크게 상승하고, 이거 완전 변동성 엄청 높은 위험 자산이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를 저는 시장 구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024년에는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후 상승이라는 키워드에 이끌린 대규모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엄청 많이 유입된 해였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노리고 사이클을 보면서 뛰어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는 뻔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커졌고, 작은 충격에도 과도한 매수와 패닉셀이 반복됐던 거죠. 시장에 호재 나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러붙고, 또 조금 하락하고 악재 나오면 또 엄청난 패닉셀 나오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하나의 테마 자산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걸 놓치질 않았어요.
현물 ETF를 통해 가지고 현물을 매수하고요. 동시에 선물 시장에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호재를 부각시켜서 개인들의 유입을 유도하고요. 그들은 ETF를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악재를 만들고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별것도 아닌 호재, 검증도 안 된 호재를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부풀려서 개인들 엄청 태워놓고,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뭐 악재 떠가지고 완전 폭락하고, 그럼 개인들은 또 패닉셀 나오고, 작년은 그랬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말고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나스닥은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거시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은 나스닥이 하락하는데도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의 이유가 뭐든, 이 지지받고 방어를 잘해준 이유가 뭐든 어찌됐든 나스닥은 급격한 하락을 하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잘 방어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기관들이 평가하기에는 이제 좀 비트코인을 뭔가 좀 안전자산처럼 뭔가 이런 위기 상황에 해칭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과 헤지 펀드들은 비트코인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해요. 근데 보수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국경이 없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법정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 대비하는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은 수익을 보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지만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는 자산 클래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관들은 판단을 하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고 10만 달러를 찍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겁니다. 정체성이 확립되면요, 자금의 성격이 바뀌고 수급의 질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상승은 단순한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사이클 특정 호재에 따라서 개인들의 수요가 몰리고 또 악재 나오고 사이클 끝나면 또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정해졌다면 기관들이 채택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단기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입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재평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관들의 자금은 시장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기관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체성 확립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나스닥과 계속해서 이렇게 커플링 돼서는 안 된다. 작은 악재나 지정학적 위기나 이런 상황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 안 된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뭔가 이 구조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인들, 그런 지식이 습득된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기관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까 보다 비트코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2024년 상반기에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보수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보이기 시작한 시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24년 하반기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적인 기관들은 본격적인 진입을 위해서 자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년 상반기, 지금이죠. 비트코인이 미국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글로벌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의 전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주정부기관, 연기금, 보험사 등 보수적인 기관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뭐 작년 말 올해 초반부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지금 얘들은 규정을 미리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막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런 규정들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 기반이 갖춰지면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장기적인 매입 수요가 본격화될 거예요. 자, 보수적인 기관들은요, 급등이나 급락에 반응해서 단기 세력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장기간 지속적인 자산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미국도 보면 막 비트코인 비축 예전에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했던 법안 보면 5년 동안 꾸준하게 1년에 뭐 얼마씩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법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수적인 기관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비트코인 사야 되겠다 해서 몰빵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연도별 뭐 얼마씩 꾸준하게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꾸준하게 우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이클 세일러나 캐시우드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 1000만 달러 간다 이런 시나리오는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기관, 보수적인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나리오예요. 캐시우드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보수적으로는 60만 달러, 낙관적으로는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가 기관의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 비중이 2.5%에서 5% 정도 차지하게 되면 이 가격이 나온다고 이제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토탈 에셋 볼륨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주요 자산 시가총액을 다 더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5%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기존 자산들 을 제외하고 새로운 자산이 이 세계 주요 자산 시가총액 총합에서 5% 이상 차지할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5%에서 10%를 차지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권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잘 지켜주고 상승해주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 위치가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관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